내 이름은 김지현. 내가 초등학생일 때 엄마와 아빠가 이혼했다. 아빠의 가정폭력이 원인이었다. 평소에는 점잖은 편이지만 술만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어 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건지 엄마를 그렇게 때렸다. 나는 아빠에게 맞은 적은 없었지만 엄마가 아빠에게 맞아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괴로웠다. 엄마한테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가라고 하자 라고 말한 적도 있지만 엄마는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없어. 지연이 너도 이건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라고만 하며 상처를 가리는데 급급하며 참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엄마는 아빠에게 협박을 받고 있었다고 한다. 만에 하나 아빠 말을 거역하거나 경찰에 신고라도 하는 날에는 나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하지만 누군가에게 상의할 필요도 없이 평소에 엄마는 얼굴이나 다리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멍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수상하게 여긴 엄마의 알바 동료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 후 경찰이 조사를 들어갔고 아빠는 바로 체포되었다. 그리고 엄마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아빠의 협박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이혼해버렸고 나와 함께 먼 곳으로 도망갔다. 그 후 아빠와의 접촉은 한 번도 없었고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었지만 나는 엄마 몸 여기저기에 남은 폭행의 흔적을 볼 때마다 매일매일 후회를 했다. 나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됐으니 내가 더 빨리 경찰에 신고했다면 엄마가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그 후 나는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아빠 같은 쓰레기들한테 철퇴를 내리고 싶었다. 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공부를 했고 엄마는 그런 나를 항상 곁에서 응원해 주었다. 하지만 고2 진로 상담을 할 때 담임 선생님에게 대학 진학에 드는 비용을 처음 듣고는 깜짝 놀랐다. 엄마는 돈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하며 대학을 가라고 말해주었지만 정말 엄마 말대로 해도 되는 것일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1년이 지났다. 고3이 되어 드디어 본격적인 수험철이 시작되었다. 3학년이 되어 담임도 바뀌었기에 진로 상담을 할 때 다시 한번 비용에 대한 얘기를 담임한테 했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기대도 되지 않을까? 선생님 생각에는 지연이는 성적도 좋으니까 좋은 대학 가서 꿈을 펼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선생님도 장학금이나 대학 등록금 면제 같은 거 여러모로 알아보고 있고 뭐가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는 거니까 언제든 상담할 수 있게 카톡 친추해 놓자. 뭔가 고민되는 일이 있으면 카톡으로 물어봐. 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진지하게 내 생각을 내주는 담임의 태도가 고마워서 아무런 의심도 없이 나는 그대로 카톡 친출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담임에게서 카톡이 왔다. 지연아, 잠깐 시간 되니? 뭐지? 선생님이 먼저 연락을 하시네. 네, 괜찮아요. 사실 좋은 소식이 있거든. 조건 하나만 충족하면 변제 의무가 면제되는 학자금 대출 제도를 발견했어. 정말요?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아, 그런데 말이지. 바로 알려주고는 싶은데 이게 좀 복잡해서 카톡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일요일에 직접 만나서 얘기했으면 하는데 시간 되니? 네? 일요일이요? 평일에 학교에서는 안 되나요? 좀 그래. 특정 학생한테만 특별히 시간을 할애한다는 게 주위에 알려지면 선생님 입장이 좀 곤란해지니까. 그렇게 말하길래 당시에는 그런가 보다 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요일은 어디서 만나면 될까요? 그래, 우리가 만나는 건 아무도 몰라야 하니까 선생님 집으로 와. 네? 선생님 댁으로요? 그건 조금 그런데. 괜찮아. 집에는 선생님 와이프도 있고 애기도 있어. 그렇구나. 죄송해요. 뭔가 의심하는 듯하게 말씀드려서. 괜찮아. 신경 쓸 거 없어. 그렇게 당일이 되어 담임이 알려준 주소대로 집에 찾아갔다. 하지만 집에 아내와 아이는 보이지 않았다. 선생님, 거짓말하신 거예요? 거짓말이라니? 아내랑 자녀분이 계신다면서요. 아, 그거? 오늘은 둘 다 좀 나가야 할 일이 생겼거든. 그게 뭐예요? 뭐야, 설마 나를 의심하는 거야? 하긴 지연이가 좀 예쁘기도 하고 나도 교사라고는 해도 남자긴 하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 하하, 농담이야.
이때부터 갑자기 태도가 바뀐 담임의 얼굴에 엄마에게 폭력을 휘두르던 아빠의 얼굴이 겹쳐 보여 공포감이 느껴졌다. 학자금 대출 알려주시는 거죠? 당연하지. 그거 때문에 부른 거잖아. 그건 어떤 식으로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조는 단순해. 돈을 빌려주는 게 나야. 내가 매달 50만 원씩 빌려줄게. 그리고 갚는 건 지현이가 선생님이랑 한번 잘 때마다 50만 원을 면제해 줄게. 어디 가서 원조 교제하는 것보다는 조건이 좋지? 나랑 100번 자면 5천만 원 면제받을 수 있다는 거야. 어때? 나쁘지 않지? 담임은 그런 말을 하고는 희죽희죽 웃으며 내 눈앞에서 옷을 벗는데 나는 공포감에 휩싸여 몸이 움직이지 않았고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은 채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상상하면서 덜덜 떨며 울고 있었다. 오늘은 그 계약을 하기 위해 오라고 한 거야. 어차피 너 돈도 없어서 계약금조차 제대로 못 낼 텐데 계약금도 몸으로 내게 해줄게. 야, 뭘 울고 그래? 안 아프게 해줄게. 다행히 그날은 미수에 그칠 수 있었다. 일이 터지기 직전에 학교에서 긴급 연락이 와 담임이 불려나가게 된 것이다. 하지만 집을 나갈 때 방금 전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입 밖으로 꺼내기라도 하는 날에는 대학이고 뭐고 못 가는 줄 알라고. 라는 협박을 받아 집에 돌아와서도 나는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서만 끙끙 앓았다. 게다가 실제로 피해를 입은 건 아니라서 증거도 없어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없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담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친구랑 같이 있던 내게 말을 걸어왔다. 지연아,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제 밤새 공부해서 이렇대요. 지연이 진짜 장난 아니죠, 선생님. 그랬구나. 너무 무리하지는 마. 무슨 일 있으면 선생님한테 말하고. 네. 담임은 내가 주변에 말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는 내가 발설하지 않았음을 알고 협박이 통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후 매일같이 카톡을 보내왔다. 일요일에 사이다 모텔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기분 좋은 일하고 돈까지 받아가면 너도 좋잖아. 그렇게 빼고 그래 봐야 너만 손해야. 모텔 안 갈 거예요. 등록금은 다른 데서 빌리던가 할게요. 한부모 가정이기도 하고 모의고사 성적도 나쁘지 않아서 빌릴 곳은 있어요. 뭐? 그건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내신이 바닥이면 안 빌려줄지도 몰라. 알고 있어? 저 딱히 내신도 나쁘지 않을 텐데요. 내 말을 안 들으면 내신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을 텐데. 대학도 수능을 엄청 잘 보지 않는 이상 수시로 가려면 내신이 좋아야 할 텐데. 아니, 선생님. 그 후로 나는 자신의 실수를 한탄했다. 왜 그때 눈치채지 못했던 걸까? 왜 그 집에 들어가 버리고 만 걸까?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간 나 자신이 한심했다. 할 말도 떠오르지 않아 답장을 주저하고 있었더니 담임이 참다 못해 너 지금 밀집하냐? 대학 못 가도 상관없다 이거야? 변호사 되는 건 포기하는 거지? 라고 보내왔다. 그 순간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 나는 아빠나 담임처럼 여자를 깔보고 폭력을 휘두르는 쓰레기들에게 철퇴를 가하기 위해 변호사가 되고 싶은 거잖아? 나를 협박한 증거는 수도 없이 카톡에 그대로 남겨져 있다. 나는 반격에 들어가기로 했다. 선생님, 지금 본인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뭐? 너야말로 지금 감히 누구한테 그따위로 말대답을 하고 있어? 나한테 그러면 넌 그냥 끝장이야. 끝장나는 건 선생님이에요. 어? 아까부터 자꾸 뭐라는 거야? 선생님도 참 멍청하시네요. 카톡에 이런 증거들을 그대로 남겨놓으시다니. 혹시 학생들 대부분이 학년별 단톡방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 모르셨어요? 참고로 제가 들어가 있는 동아리에도 단톡방에 있는데 거기는 학년 주임 선생님도 계세요. 뭐? 너 설마? 네, 맞아요. 야, 아니 잠깐만. 그건 안 돼. 결국 소란이 일어났네요. 부탁이야. 보내기 취소 좀 해봐. 제발. 뭐든 다 할게.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줄 리가 없다. 이번 사건은 여러 SNS를 통해 순식간에 전교에 다 퍼져나갔다. 다음 날 담임은 교실에 나타나지 않았다. 나도 교장실로 불려가 일의 진상을 전부 얘기한 후 엄마와 함께 학교로 향했다. 또 이 사건은 교직원 회의에 올라가 며칠 후 담임은 징계 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인 면직 처분을 당했다고 한다.
형사처벌도 받게 되었는데 1심에서 징역 15년형이 확정되었다. 그 담임은 나 말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외설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그 수만 해도 10명에 달한다고 한다. 나는 미수에 그쳤지만 유감스럽게도 개 중에는 그렇지 못한 학생도 있다고 한다. 반년 후 나는 무사히 대학교에 합격했다. 현재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며 대학을 다니며 변호사가 되기 위해 매일 바쁘게 지내고 있다. 어느 날 아주버님과 남편이 집에 같이 와서는 내게 할 말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남편은 아주버님과 함께 남편의 조카도 같이 데리고 왔다. 나는 곧바로 무슨 일이 있구나를 감지했다. 남편은 조카에게 건너방에 가 있으라고 하고는 거실에서 내보냈다. 왕따 문제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것보다 더 잔인했다. 그 사건은 한 달 전에 일어났다. 그날 조카는 두드러기 때문에 학교를 조퇴하고 집에 일찍 들어가게 됐다. 그러다 엄마가 집에 불륜남을 데리고 와서 그 짓을 하는 모습을 보고만 것이다. 조카는 중학교 2학년인데 아직 남친을 사귀어 본 적이 없는 요즘 애들 치곤 순수한 아이였다. 그런 조카가 엄마와 불륜남이 그 짓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으니 그 아이에겐 지옥이나 마찬가지였을 거다. 그날 이후 조카는 엄마만 봐도 토가 나왔다고 했다. 아주버님이 그런 조카의 상태를 알아챈 건 그날로부터 며칠이 지나서였다. 형님도 조카의 입단속을 시켰지만 조카 역시 엄마의 불륜 사실을 차마 아빠에게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엄마에 대한 혐오감은 점점 더 커졌고 스트레스로 인한 구토 증상으로 학교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한다. 하지만 집에 있는 엄마가 보기 싫었던 조카는 매일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도서관 직원이 이걸 학교에 알렸다고 한다. 모든 사정을 알게 된 아주버님은 아연실색하셨다고. 그때 아주버님은 다른 지역에 출장을 와 있는 상황이었다. 학교 측은 전화를 안 받는 엄마 대신 제2 연락처에 적혀있는 아빠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그렇게 모두 알게 된 거라고 했다. 아주버님은 조카가 그날의 기억 때문에 집에 있으면 자꾸 구토를 한다. 정말 면목이 없지만 잠시만 아이를 맡아달라라며 몇 번이나 내게 머리를 숙였다. 엄마가 불륜을 저지른 집에 조카를 살게 하는 건 너무 잔인했으므로 나는 바로 맡아주겠다고 했다. 다행히 우리 집은 교외에 있어서 남는 방도 있었다. 우리 집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조카와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났는데 처음엔 애들이 누나 같이 놀래? 라며 낯을 가렸지만 그새 서로 친해져서는 놀자 놀자 라며 적극적으로 누나에게 다가갔다. 조카도 그런 동생들을 예뻐했고 이 개구쟁이들과 놀아주는 일도 힘들지 않다고 해줘서 참 다행이었다. 조카는 그날 이후 학교에 가지 않았지만 이 사건이 조카의 잘못은 아니었기에 강제로 학교에 보낼 수 없었던 아주버님은 참 난처해하셨다. 우리 집과 아주버님 댁은 동네가 달라서 갈 수 있는 학교도 달랐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를 입은 조카를 강제로 학교에 보내는 건 우리도 반대였다. 그래서 옛날에 고등학생 과외 알바를 했었던 내가 중학생 조카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기로 했다. 다행히도 내가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평일엔 직접 조카의 공부를 봐줄 수 있었다. 그러자 조카도 작은 엄마가 알려주시면 이해가 너무 잘 돼요. 진짜? 내가 옛날에 과외 알바를 했었거든. 조카는 내가 가르치는 족족 쫙쫙 흡수를 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조카와 함께 가족여행도 자주 다녔다. 오늘은 벚꽃을 보러 공원에 가볼까? 공원에서 도시락도 먹고. 도시락 만드시게요? 저도 만들래요. 당연하지. 같이 만들자. 평일엔 집에서 공부를 하고 주말엔 바깥 나들이를 나갔다. 그랬더니 조카도 원래 밝았던 성격을 되찾아갔다.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보다 식욕도 좋아졌고 잠도 푹 잘 수 있게 됐다. 한편 아주버님은 형님과의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무려 형님은 아주버님이 조카 대학 등록금으로 차곡차곡 모아둔 통장에까지 손을 대 호텔비로 모두 써버린 듯했다. 2천만 원이 들어있던 통장을 확인해보니 텅장이 돼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돈이 떨어진 두 사람은 불륜 장소를 찾다가 집에서 그 짓을 했고 그걸 조카가 보게 된 것이었다. 형님은 걔가 집에만 안 왔어도 안 들킬 수 있었는데 라며 조카 탓을 했다고 한다. 아주버님에게 그 말을 듣고
그런 사람에겐 절대 친권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주버님은 회사에서 꽤 직책 있는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장에 갈 일이 허다했다. 아주버님이 친권을 가져오면 중학교 2학년인 조카가 집에 혼자 남겨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걱정을 하는 아주버님에게 걱정 마세요. 저희도 힘을 합쳐 도와드릴 테니까요. 형님한테 절대 친권 주시면 안 돼요. 나와 남편은 이렇게 말했고 아주버님은 고개를 떨궜다. 재수 씨한테 이런 민폐를 끼치다니 정말 미안합니다. 소중한 조카의 미래가 걸린 일인걸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니까 그 여자한텐 꼭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그 후 아주버님은 불륜남은 물론 형님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했다. 변호사는 엄마의 불륜 장면을 목격하고만 아이의 사정을 마음 아파했고 두 사람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게 열심히 도왔다. 형님이 그 남자에게 더 빠져있던 탓에 호텔비든 뭐든 형님이 모두 냈었다고 한다. 불륜남은 아주버님의 라이벌 기업 임원이었는데 회사에 이 사실이 알려져서 해고를 당했다. 결국 위자료도 많이 뜯어낼 수 있었다. 형님은 시골에서 올라오신 부모님께 이혼하게 된 이유를 직접 이야기했는데 형님의 어머니가 극대노하시며 아이한테 제일 못 보일 꼴을 보이다니 너 대체 뭐 하는 애니? 부끄러운 줄 알아라. 남편한테도 싹싹 빌고 딸한테도 사과해. 라고 하며 형님 위에 올라타 형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고 한다. 그리고 장인어른은 내 딸 때문에 정말 미안하네. 위자료든 뭐든 다 하겠네. 정말이네. 딸한테 뭘 하든 상관 안 할 테니 부디 손녀를 잘 키워주게. 라며 아주버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한다. 그 후 형님과 아주버니는 이혼했고 두 사람에게 위자료도 잔뜩 받아냈다고 한다. 형님은 이혼하자마자 집에서 쫓겨났다. 불륜남 집에서 살 생각으로 불륜남을 찾아갔지만 불륜남의 맨션은 원래 회사 소유였고 회사에서 잘린 불륜남은 뱀 허물 벗듯 집만 남긴 채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덕분에 형님은 가족도 집도 돈도 모두 잃고 말았다. 그렇다고 나이 많은 아줌마가 호스티스나 매춘을 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현재는 노숙자가 모여 사는 부락에 산다는 소문을 들었다. 솔직히 이 소문을 듣고 너무 속이 시원했다. 조카의 대학 등록금에 손을 댄 데다 보이면 안 될 모습까지 보이고 말았으니 말이다. 그 후 조카는 우리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됐다. 아주버님은 딸을 위해 회사를 관둘 생각을 하고 있었다. 지금 다니는 이 회사는 출장도 작고 나중엔 해외 출장도 다녀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와 남편이 아주버님을 말렸다. 출장으로 집을 자주 비우셔야 한다면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저희가 조카를 돌봐드릴게요. 아주버님도 여기 오실 땐 저희 집에 같이 계시면 되니까요. 그럼 두 사람한테 너무 큰 부담이... 저희는 부담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오히려 가족이 늘어서 너무 좋은걸요? 물론 아주버님이 회사를 관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나중에 딸이 본인의 꿈을 펼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니까 우리 같이 힘을 합쳐봐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정말로 하나부터 열까지 미안하고 고마워. 아주버님은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조카의 학교도 우리 동네에 있는 학교로 옮겼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서 걱정했는데 환경이 바뀐 것만으로도 조카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듯 했다. 곧바로 친구도 생기고 밝은 모습으로 학교에 다니게 됐다. 누나가 앞으로도 여기 계속 살 거라는 말을 하자 우리 집 아이들도 크게 기뻐했고 전보다 더 누나 껌딱지가 됐다. 조카는 외동이어서 계속 동생을 갖고 싶어 했었다고 한다. 아빠도 없는 집에서 엄마조차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으니 혼자서 많이 외로웠을 것이다. 우리 집은 개구쟁이 아들이 둘이나 있어서 가족끼리 화내고 울고 웃느라 조용한 날이 없다. 하지만 그런 집안 분위기가 조카의 마음을 더 편안하게 했을지도 모르겠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힘을 다해 조카를 지켜줄 생각이다. 적어도 엄마와 살던 때보다 힘들지 않게 노력할 것이다. 아주버님도 우리 부부가 조카를 소중히 아끼고 있는 것을 믿고 일에 더 열중하고 계신다. 그리고 집에 다 같이 모였을 때는 대가족처럼 시끌벅적 지내고 있다. 내 이름은 최지효.
내게는 쌍둥이 동생인 지민이가 있다.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성적도 항상 전교 1등이었다.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자 숨어있던 재능도 점점 드러났다. 콘테스트에서는 우수상을 휩쓸었고 어릴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듣고 자랐다. 그런 동생과는 반대로 내 성적은 항상 중하위권이었다. 운동으로는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냈지만 엄마의 평가 기준은 어디까지나 공부와 음악이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동생과 격차가 벌어져 있었기에 엄마는 그런 나를 쳐다도 보지 않으셨다. 어렸을 땐 동생과도 사이가 좋았지만 어느새부턴가 동생도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나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내 물건을 그냥 가져가고는 돌려주지도 않았다. 화장품, 옷, 가끔은 내 남친까지도. 하지만 엄마는 단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도 내가 비뚤어지지 않고 클 수 있었던 건 자상한 아빠가 계셨기 때문이다. 운동으로 좋은 성적을 받아온 날엔 오직 아빠만이 자랑스런 내 딸이라며 칭찬해 주셨다. 엄마와 동생도 아빠 앞에서는 착한 척 연기를 했기 때문에 아빠는 우리 사이의 불화를 전혀 모르고 계신다. 나도 자상한 아빠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 말하지 않았다. 아빠는 장기 출장 중이셔서 집에 거의 안 계셨지만 매달 2번 정도는 집에 오셨기 때문에 정말 행복했다. 하지만 엄마는 그이가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해. 안 와도 되는데 굳이? 그리고 집은 뭐 공짜로 오나? 돈도 많이 드는데 그 돈이 너무 아까워. 라고 투덜대며 아빠의 험담을 늘어놨다. 그런 가족이었기 때문에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왔다. 파견이지만 일도 시작했다. 이제 나는 누군가에게 차별받고 누군가 내 물건을 빼앗아가는 일 없이 살 수 있게 됐다. 그쯤 되니 아빠도 어느 정도 그런 내 사정에 눈치를 채신 듯했다. 두 사람 몰래 내게 용돈을 주시기도 했고 나를 만나러 와주시기도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는 병으로 쓰러졌고 한 달도 안 돼서 돌아가시고 말았다. 엄마와 동생은 아빠의 유산 생각에 신나 있었다. 동생은 당시 음대에 다니고 있었는데 학비가 무지하게 비싸서 아빠가 병으로 쓰러졌을 땐 진지하게 자퇴도 고민한 적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빠가 돌아가시고 보험금이 나오자 다시 대학에 다닐 수 있게 됐다며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리고 아빠의 보험금 중 단돈 10원 한 장도 내게 떨어지는 건 없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났다. 나는 아빠의 제삿날 외에는 엄마 집에 가지 않았다. 엄마, 동생과는 연락도 거의 안 하고 지냈다. 그러다 회사에서 알고 지내던 한 남자와 결혼을 하기로 해서 결혼 소식도 전할 겸 오랜만에 엄마에게 연락을 해봤다. 아, 네가? 엄마는 예상대로 축하한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다. 그로부터 반년 후 결혼식까지 한 달 남은 시점에 동생에게 전화가 왔다. 분명 축하 전화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지우야 있잖아. 이번 네 결혼식 나한테 양보 좀 해줘. 였다. 얘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나는 동생에게 다시 한번 물었다. 그러자 동생은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엄마에게 내 결혼 소식을 들은 동생은 내 결혼 상대를 보기 위해 나인 척하고 우리 회사에 잠입했다고 한다. 그러자 곧바로 지호야. 라며 한 명의 남자가 말을 걸었다고 한다. 그 사람이 바로 내 남친 승환이었다고 했다. 처음에 남친은 나와 지민이를 헷갈린 듯 했지만 쌍둥이 동생임을 알게 되자 언니 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며 동생에게 식사를 권했다고 한다. 그렇게 두 사람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됐다고. 그게 진짜야? 나는 말문이 막혀버렸지만 동생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지효 네 잘못이지 뭐. 승환 씨가 나한테 신세 한탄하던데. 네가 좀처럼 밥일을 잘 안 해줘서 욕구불만 됐다고. 그리고 날 지효라고 생각하고 하면 죄책감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 물론 맨입으로는 안 되고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사주고 원한다면 돈도 얼마든지 주겠다고 그러길래. 승환 씨도 원하고 마침 돈이 필요했던 나한테도 딱 좋은 제안 같아서 하룻밤 자기로 한 거야. 그랬더니 승환 씨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다면서 그날 바로 100만 원을 쏴주지 뭐야. 승환 씨 대박이지. 예상대로 부자더라고.
그래서 결국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는데 승환 씨가 말하길 내가 좋아졌다지 뭐야. 애초에 지효를 만난 게 잘못이었다고 후회하더라고. 결혼식 준비도 거의 다 됐는데 취소하기도 뭐해서 그냥 그대로 너 대신 내가 결혼하는 걸로 이야기가 된 거야. 그리고 우리 벌써 혼인신고도 했거든. 지효 네가 아무리 애써도 이제 승환 씨랑은 결혼 못한다 이거야. 너무 원통하겠다. 크크. 그 말이 다 진짜야? 난 왜 믿어지지가 않지? 정 그럼 직접 물어보든가. 자, 들리지? 승환 씨가 이제 지효는 필요 없다고 하는 거? 뭐? 지금 승환 씨랑 같이 있는 거야? 같이 있어. 그것보다 이제 더 이상 네 남친이 아니거든. 그렇게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예의 좀 지켜. 뭐? 이름이라니? 혹시 너랑 지금 같이 있는 사람 박승환이란 사람이야? 그런데. 그랬구나. 왜? 뭐가 그렇다는 건데? 센 척하기는? 그 사람 내 남친 아니야. 뭐? 근데 청첩장에도 분명 승환이라고. 맞아, 승환이야. 근데 승환 씨는 박 씨가 아니고 이 씨야. 이승환. 이게 내 남친 이름이야. 그리고 지금 승환 씨는 나랑 같이 있어. 뭐? 말도 안 돼. 그럼 이 사람은 누구야? 내 스토커. 말도 안 돼. 사실 내 남친인 줄 알고 동생이 접근한 남자는 내 스토커였고 2년 전부터 나를 스토킹하기 시작했던 사람이다. 계속 혼자 고민하다가 나를 잘 챙겨주던 직장 상사에게 그 고민을 털어놨는데 그 상사가 바로 승환 씨다. 승환 씨가 생각해낸 해결 방법은 내 남친인 척 행동해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걸 계기로 우리는 그대로 사귀게 됐다. 승환 씨가 증거를 모아서 경찰에 신고해준 덕분에 스토커도 사라졌다 라고 생각했었다. 실제로는 남들 몰래 나 혼자일 때를 노리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우연히 동생이 우리 회사에 잠입했던 그때 내 동생을 나라고 착각한 스토커가 말을 건 것이다. 동생은 내 남친을 찾았다는 생각과 함께 나인 척 내 남친을 뺏자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하루는 엄마가 결혼해도 일을 할 거냐고 묻길래 결혼하면 전업주부가 되겠다는 말을 했었는데 그 말을 들은 동생은 언니가 전업주부가 될 정도면 결혼 상대는 필시 부자일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한 듯했다. 두 사람은 어디 건방지게 네가 부자랑 결혼을 하냐는 생각이 들어서 나인 척 내 남친을 뺏어올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사실 엄마는 동생의 음대 졸업을 위해 아빠의 유산과 저금해둔 돈 모두를 다 써버렸다고 한다. 그렇게 동생은 겨우 음대를 졸업할 수 있었지만 취업이 되지 않았다. 엄마가 오냐오냐 다 받아주며 키웠던 탓에 자존감만 높아져서 난 알바같이 천한 일은 하기 싫어. 난 꼭 음악계로 취업할 거야. 라고 큰 소리만 치더니 결국 백수가 됐다. 그 대신 엄마가 일을 하며 동생을 부양했다고. 그렇게 그 남자의 정체를 알게 된 동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내게 도움을 청했다. 나 좀 도와줘. 다 털어놨으니까. 이 남자 좀 어떻게 해줘. 부탁이야. 미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네. 난 이제 그 남자랑 엮이고 싶지 않아. 그럴 수가. 제발 지효야, 나 좀 도와줘. 그로부터 한 달 후 나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지만 식장에 엄마와 동생의 모습은 없었다. 결혼식에 와주신 친가 쪽 친척분들 이야기에 따르면 그 전화를 끝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 언니, 그 스토커까지 싹 다 행방이 묘연해졌다고 한다. 아무래도 그 남자 나를 스토킹하기 위해 계속 일도 안 하고 은행 빚으로 생활을 해온 듯했다. 게다가 동생과 만나고 있을 땐 카드 돌려막기로 비싼 명품을 사주며 동생의 환심을 산 듯했다. 빚은 결국 3억 원까지 불어났고 현재는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나 뭐라나. 동생은 곧바로 이혼하려고 했으나 결혼한 사실을 사채업자들에게 들켜서 이혼할 새도 없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됐다고 한다. 결국 두 사람은 숨을 곳을 찾아 목숨을 걸고 엄마 집으로 도망갔지만 사채업자들은 귀신같이 찾아왔고 이젠 엄마까지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다고 한다. 빚을 갚기 위해 집도 팔았지만 지은 지 30년 가까이 된 낡은 집에 입지 조건도 안 좋아서 할 수 없이 헐값에 팔게 됐다고 한다. 그럼에도 모든 빚을 갚지 못해서
세 사람은 또다시 쫓기는 신세가 됐다고. 결국 세 사람은 집도 뭣도 없이 노숙자가 됐고 지금도 사채업자로부터 몸을 숨겨가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요즘 나는 지사간 전근이 잦은 남편과 함께 곳곳을 전전하며 지내고 있다. 매년 아빠의 기일이 되면 아빠의 묘지에도 꼭 찾아가는데 갈 때마다 나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던 스토커와 엄마, 언니를 내 인생에서 사라지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아빠에게 항상 두 손 모아 기도하곤 한다. 내 이름은 최우영. 내 친구 도희는 고등학교 때 남친 스틸녀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다. 나와 도희는 같은 유치원을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 다시 만나 친해졌다. 도희는 지저분한 소문과는 달리 솔직하고 괜찮은 아이였다. 느긋하고 온화한 성격이면서도 행동이 똑부러지고 예의도 바른 아이였다. 예쁘고 인기 많은 도희를 질투한 애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라고. 그런 도희가 불쌍하다고 생각했다. 도희를 철석같이 믿었던 나는 내 남친을 소개해 준 적도 있었다. 근데 도희를 소개하고 3일도 안 돼서 남친이 헤어지자고 했다. 우리 헤어지자. 라고만 하는 남친에게 이유를 따져 물었더니 좋아하는 애가 생겼어. 지금까지 없던 여자의 촉이 발동했다. 혹시 도희야?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남친은 도희는 잘못 없어. 도희한테 뭐라고 하지 마. 걔 상처 잘 받으니까. 도희의 소문은 사실이었다. 도희와 분명 무슨 일이 있던 것 같은데 아무리 물어봐도 남친은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바로 도희를 만나서 물어보니 도희는 미안, 정말 미안해 라고 하며 울었다. 난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걔가 날 좋아한다고 해서. 그치만 난 여친 있는 사람은 못 사귄다고 딱 잘라 거절했어. 울면서 이야기하는 도희에게 말려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래, 나도 미안해. 남친한텐 내가 말해둘게. 네 잘못 아니야. 미안해, 우영아. 그 후 나는 도희를 등지고 도희의 반대쪽을 보고 있었는데 거울과 유리창에 도희의 얼굴이 비쳐 보였다. 도희는 내가 자기를 안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날 놀리듯 씩하며 혼자 웃고 있었다.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깔깔 웃어주고 포근하고 다정다감한 미소를 짓던 도희가 저런 기분 나쁜 웃음을 짓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도희는 얼어붙은 내 뒤에서 흑흑거리는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기분 나쁜 웃음을 짓고 있었다. 눈을 깜빡거리며 다시 봤지만 도희의 표정에는 변함이 없었다. 소문은 사실이었다. 도희는 친구 남친 뺏기를 좋아하는 애였다.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화가 났다. 그 자리에선 도희를 안아주고 위로하며 끝냈지만 그 이후 나는 도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내가 먼저 연락하는 일도 없었다. 하지만 도희는 그런 내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나를 친구처럼 대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나는 지방대학에 입학했고 도희는 고향에서 취업을 했다. 대학에 다니면서도 도희와는 꾸준히 연락했는데 누구 남친이 날 좋아한대. 나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유부남이야. 와 같은 연락이 왔다. 남의 남자를 뺏는 건 곤란하다는 척 내게 은근히 자랑해댔다. 그날 이후로 도희와는 거리를 두자고 결심했던 나는 남의 남자랑 만나면 일만 복잡해지니까 만나지 마. 이 정도의 조언만 하며 최대한 엮이지 않으려고 했다. 그 후 나는 대학을 졸업했고 곧바로 고향을 떠나 취업했다. 그러다 내 나이 25살에 동창 친구와 다시 만나 사귀게 됐고 장거리 연애를 1년간 지속하다 결혼을 하기로 했다. 그러자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도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너도 참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누구랑 결혼하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야? 도희는 거친 숨을 내쉬며 온갖 질문을 쏟아냈다. 잠깐 진정 좀 해. 그게 내 남친은 나랑 같은 학교 동창인데 아마 도희 넌 모르는 애일걸? 라고 하며 나와 같은 학교 동창이라는 것만 말했는데 도희가 갑자기 혹시 기범이야? 알지 기억하고 말고. 근데 기범이는 여친이 자주 바뀌기로 유명했는데 그 남자애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 여친이 자주 바뀌었다고? 난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 지금은 본인 사업 경영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어. 뭐? 그 기범이가? 대박. 그럼 뭐야? 우영이 너 사모님 되는 거야? 왜 하필 네가? 지금 뭐라 그랬어?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안 들렸어. 아니야. 아무것도.
암튼 축하해. 고마워. 전화상이었지만 도희의 그 목소리를 듣자 왠지 안 좋은 예감이 들었다. 나랑 같은 학교 동창이라고 괜히 알려줬나? 살짝 후회했다. 그로부터 반년 후 도희에게서 황당한 라인이 왔다. 우영아, 오랜만이야. 그것보다 너 진짜 해도 너무한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사이에 위자료를 1억이나 청구하다니. 우리 친구 아니었니? 위자료라니? 무슨 위자료? 왜 시치 미를 때 아무튼 고소 취하해줘. 그리고 깨끗이 포기하고 기범이랑도 이혼해. 진짜 짜증나니까. 잠깐만, 그게 무슨 말이야? 난 무슨 말인지 1도 모르겠거든?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러했다. 내 결혼 소식을 들은 도희는 한 달 후 본인 주도하에 급하게 고등학교 동창회를 열었다고 한다. 거기서 우리 남편이 도희에게 말을 걸었고 두 사람이 그날 밤을 함께 보냈다는 것이었다. 참고로 도희가 말하길 내게도 동창회 사실을 알렸다고 했지만 나는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다. 네 잘못이야. 기범이가 그랬어. 아내 성격이 너무 세서 무섭다고. 사실은 나처럼 편안한 여자랑 결혼하고 싶었다고 한탄했어. 솔직히 넌 옛날부터 꼰대 기질도 좀 있었고 남을 무시한다고 할까? 남자가 볼 땐 좀 짜증나는 여자긴 하지. 남자는 나처럼 애교 많고 순정적인 여자를 좋아해. 정말 남자 마음을 이렇게 모르다니? 있잖아 도희야,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볼래? 뭔데? 있잖아, 나 아직 미혼이야. 뭐? 네가 반년 전에 결혼했다고 그랬잖아. 결혼했다고는 안 했어. 결혼할 거라고만 했지. 근데 남친이 새로운 사업 때문에 많이 바빠져서 결혼은 각자 사정이 나아지면 하자고 했거든. 나도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도 서로 떨어져 살고 있어. 그리고 방금 네가 고등학교 동창회라고 그랬는데 내 남친은 내 중학교 동창이야. 서로 고등학교는 다른 데야. 말도 안 돼. 그치만 네가 기범이라고 그랬잖아. 응, 내 남친 이름이 기범이가 맞긴 한데 혹시 네가 말하는 기범이는 최기범 아니야? 맞아, 최기범이야. 그럼 네 남친 이름은 뭔데? 너한텐 별로 말해주고 싶지 않지만 내 남친 이름은 김기범이야. 뭐? 말도 안 돼. 그럼 그 위자료 청구는 뭐지? 오늘 우리 집으로 네 이름으로 된 내용 증명이 왔었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보낸 사람이 누군지 사진으로 보내줄래? 응, 알았어. 나는 도희가 보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거기에 쓰여진 이름은 최우영. 분명 보낸 사람의 이름과 내 이름이 똑같았다. 그러다 거기 쓰여진 최우영이란 이름을 보고 딱 떠오르는 게 있었다. 혹시 이 사람 옛날 이름이 최영자 아니었어? 뭐? 설마 그 최영자 선배라고? 영자 선배는 우리가 다니던 고등학교의 한 학년 선배였다. 유명한 장미파의 일원 중 한 명이었는데 아무튼 겁도 없고 성격이 너무 드세서 노답 선배로 유명했다. 영자 선배한테 찍히는 날엔 그 사람이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장미파 일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소문도 있어서 영자 선배를 건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편 도희가 말했던 최기범은 고등학교에서도 여자 후리기로 유명했던 쓰레기였다. 여학생들을 몇 명이나 임신시켰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다. 어쩌다 영자 선배와 최기범이 만나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영자 선배에게 손을 댄 데다 최기범의 아이까지 가진 영자 선배로부터 도망가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됐을 것이다. 그리고 영자 선배는 장미파에게 엄청난 축의금을 받게 됐겠지. 최기범은 영자 선배 덕분에 온몸에 명품을 휘감게 됐고 사장은 부자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던 도희는 최기범이 내 남친이라고 철석같이 오해하게 된 것이었다. 그렇게 남의 남친을 뺏어오던 그 나쁜 버릇이 또 나오고야 말았다. 설마 나 장미파를 적으로 만든 건가? 그런 것 같은데. 헐, 나 어떡하지? 위자료를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만 내가 1억을 어떻게 내겠어. 어쩌지? 나 좀 도와줘, 우영아. 그니까 남의 남잔 손대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나도 이 일엔 말려들고 싶지 않다. 그러니 너 스스로 해결해. 그럼 안녕. 그 후 곧바로 도희를 차단했고 그렇게 연락은 끊어졌다. 훗날 도희랑 친구였던 애한테 들은 건데 도희는 가족에게 모든 사정을 털어놓고 도와달라고 했다. 하지만 도희네 아빠는 조폭과 엮이면 절대 안 되는 직업이었기에
5천만 원을 주며 도희와 연을 끊어버렸다고. 도희는 그 돈을 모두 위자료로 썼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밤일을 하며 갚아나갔다고 한다. 도희는 5천만 원 정도는 어찌어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남자들한테 돈 좀 뜯어내면 금방이지. 라며 호언장담했다. 돈을 잘 버는 유부남들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냈는데 어느 날 반 미쳐버린 한 남자의 부인에게 칼을 맞았고 임신 6개월이었던 뱃속 아이를 잃게 됐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도희의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돼버렸고 심신의 안정을 위해 장기 입원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조폭들은 무자비하게 그런 도희에게 찾아갔고 얼마 후 도희는 병원에서조차 모습을 감춰버렸다고 한다. 그와 동시에 영자 선배에게 이혼당하고 강제로 조폭의 일원이 된 최기범도 갑자기 모습을 감췄다고. 그 두 사람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아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그동안 쌓여왔던 사람들의 억울함이 커다란 부메랑이 되어 그 두 사람에게 돌아온 것만은 확실하다. 아무래도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 1년 반 전 그런 생각이 들었다. 쉬는 날엔 아침 일찍부터 가장 좋아하던 골프를 치러 가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집에 있는 날이 많아지고 골프채엔 먼지만 쌓여갔다. 나는 평소 주말이 되면 딸과 놀러 나갔는데 갑자기 남편이 어디에 가는지 몇 시에 오는지를 나갈 때마다 집요하게 캐물었다. 그리고 딸과 내가 집에 돌아오면 집이 이상할 정도로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다. 지금까지는 집안일을 전혀 안 도와주던 사람이었기에 이젠 잘 도와주기로 마음을 고쳐먹은 건가 싶었고 나로서는 집안일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정말 기뻤다. 그러던 어느 날 부엌에 기다란 갈색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었다. 참고로 나는 검은 단발이었고 딸은 갈색 머리가 아니었다. 이건 분명 염색한 머리였다. 여자의 촉이 제대로 온 나는 집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리고 평소처럼 주말에 딸을 데리고 놀러 나갔다. 그 후 카메라를 몰래 확인해 보니 내 촉이 딱 들어맞았다. 남편이 집에 여자를 들인 것이다. 솔직히 보고 싶진 않았지만 마음을 굳게 먹고 침실에 설치한 카메라도 확인했다. 그 카메라엔 침대 위를 뒹굴고 있는 남편과 불륜녀의 영상이 찍혀 있었다. 참고로 나는 딸이 태어나고부터 잠자리를 가진 적이 거의 없었다. 내가 먼저 용기를 내본 적도 있었지만 어허,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지? 라고 단칼에 거절당해서 죽을 만큼 창피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건 대체... 나는 충격과 분노로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남편에게 남아있던 애정도 동시에 싹 식어버렸다. 남편과 잠자리는 하지 않았지만 한 침대를 쓰고 있다. 가끔은 아이도 함께 셋이서 잘 때도 있었는데 그 침대에서 딴 여자와 그 짓을 했다고 생각하니 토가 올라왔다. 그 후 나는 곧바로 남편과의 이혼 준비에 돌입했다. 그 연놈들이 그 짓을 했던 침대엔 죽어도 눕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와 다른 방에서 자기로 했다. 남편이 혼자 자는 건 외롭다며 같이 자자고 했지만 요즘 당신 많이 피곤한지 코골이가 심해졌어. 그것 때문에 아이가 자꾸 깨. 그니까 우린 다른 방에서 잘게. 라고 하자 마지못해 납득해줬다. 그리고 나는 그 불륜녀의 SNS와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까지 전부 뒤졌다. 하나의 계정을 찾았더니 그 후엔 찾는 게 수월해져서 수고를 덜 수 있었다. 게다가 요즘은 잘 안 쓰는 옛날 싸이월드 계정도 찾아냈고 거기서 전남친도 알아냈다. 프로필을 보니 남편 회사의 거래처 여직원인 듯했고 업무상 알게 된 사이 같았다. 보통 바람을 피우게 되면 경계를 하기 마련인데 내 남편은 멍청한 건지 미련한 건지 핸드폰에 비번조차 걸어두지 않았다. 나는 더욱 확실한 증거를 위해 흥신소에도 의뢰했다. 덕분에 회사 외근 중에 만나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을 입수할 수 있었다. 그 밖에 출장지에서도 만난 사실이 밝혀졌다. 호텔에서 불륜녀와 묵는 것은 물론 회사 경비를 사용해 럭셔리한 데이트도 즐긴 듯했다. 어느 정도 증거가 모이자 나는 남편의 상사에게 이 사실을 고발했다. 회사 경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일에 대해 상사는 극대노했다. 나는 남편에 대한 마음을 이미 다 정리했고 이혼도 할 거라고 했다. 그러자 회사 측도 곧바로 징계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나는 남편의 핸드폰을 뒤져서 불륜녀의 생일과 두 사람의 기념일을 철저히 알아냈다. 기념일에는 반드시 만날 것이므로 상사와 이야기해서 그날 습격하자는 계획을 세웠다. 기념일 전날 밤 남편에게 내일 서아 데리고 친정집에 좀 다녀올게 라고 했더니 매우 들뜬 모습으로 오, 잘 다녀와. 라고 했다. 나는 그동안 모은 남편의 불륜 증거를 가지고 양가 부모님을 찾아갔다. 그리고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부모님은 아들의 불륜 행위에 극대노하셨다. 지금 당장 남편을 찾아가겠다고 하시는 걸 내가 겨우 말렸다. 그리고 기념일 당일 불륜녀와 남편이 언제나처럼 우리 집에서 그 짓을 하고 있을 때 양가 부모님과 함께 단체로 쳐들어갔다. 때마침 두 사람은 절정을 맛보고 있었다. 우와, 어떻게 네가? 당신 지금 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하자 불륜녀가 뭐 하냐니? 딱 보면 몰라? 네 남편은 당신보다 날 더 사랑한대 라고 했고 남편은 당황해하며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했다. 그 순간 시아버지는 불륜녀 아래 깔려있던 남편을 풀파워로 때렸다. 그러자 알몸 상태의 남편은 침대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주연이한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땐 반신반의했었는데 진짜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을 저지르다니. 거기다 변명까지? 이런 한심한 놈 같으니. 아니라니까. 잠깐만, 뭐가 아니라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날 사랑한다고 똑바로 얘기해. 너랑은 잠깐 즐긴 거였어. 뭐? 아내랑 이혼하겠다고 약속했잖아. 내가 언제? 난 이혼할 마음 없어. 바로 그때 회사 상사의 등장으로 두 사람 모두 깜놀. 아니, 어떻게 여길? 업무 시간에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이 일에 대해선 추후에 회사에서 천천히 이야기하기로 하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게도 가정이 있습니다. 웃기지 마. 그 가정을 깨는 행동을 한 건 바로 너잖아. 아내분은 이미 이혼하기 위한 증거도 다 수집해 놓으셨어. 이제 네가 빠져나갈 구멍 따윈 없다고. 뭐? 이게 사실이야? 사실이야. 이 방이랑 거실에 감시 카메라도 설치해놨고 흥신소에 의뢰한 덕분에 이혼에 필요한 증거도 충분히 모았어. 이제 당신한테 위자료 받고 이혼하는 일만 남았어. 내 말을 들은 남편은 알몸 상태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남편의 상사는 그리고 거기 너 거래처 회사 직원이지? 이 일은 거래처에도 보고할 예정이야. 라며 단호한 말투로 말했다. 하지만 그러세요. 저는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고 회사도 그만둘 거예요. 그니까 너랑 결혼 안 한다고 몇 번을 말해. 남편은 딱 잘라 거절했지만 이제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었다. 나는 남편을 법으로 심판하고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받아내면 그만이었다. 결국 그날은 그렇게 대충 마무리됐고 시부모님은 남편과 불륜녀를 데리고 돌아가셨다. 나는 시부모님께 남편과 불륜녀가 그 짓을 한 집에서 살 수 없다고 딸과 당장 다른 곳으로 이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금전적으로 모두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다. 그 후 변호사를 통해서 위자료도 청구했다. 남편은 계속해서 온갖 고집을 피우며 다시 잘해보자는 요구를 몇 번이나 했지만 모두 무시했다. 남편은 아무래도 욕정은 딴 여자와 풀면서 집에서 내가 해주는 음식과 집안일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듯 했다. 진짜 나를 바보 취급해도 유분수지. 집에도 몇 번 찾아왔는데 내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이 나 대신 시댁에 연락을 해줬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냐? 이 쓰레기 새끼가. 남편은 우리 집 앞에서 신명나게 얻어맞았다. 그 후 시부모님의 설득으로 나는 이혼을 할 수 있었다. 위자료와 양육비는 시부모님께서 지불해 주셨다. 그 대신 전 남편의 물건과 남편 명의의 집이 팔리면 그 돈을 시부모님이 전부 가져가실 거라고 했다. 유일하게 본인의 미래가 꽃길일 거라고 믿고 있던 미련한 불륜녀는 결국 전 남편에게서 버려졌다. 그제야 본인의 상황을 깨달은 그녀는 발악했다고 한다. 상사의 연락을 받은 거래처도 그녀를 즉각 해고했고 나 또한 변호사를 통해 청구했던 위자료를 모두 받아냈다. 그 여자는 모두 다 내 탓이라며 우리 집까지 쳐들어왔다. 나는 전 남편 때 그랬던 것처럼 경찰에 신고했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불륜녀의 부모님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사업을 하고 계셨고 그 지역에서도 유명했는데 경찰에 연락이 가자 너같이 해픈 딸은 필요 없다.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을 테니 두 번 다시 집에 오지 마라. 라고 하며 그녀와 연을 끊었다고 한다. 부모님이 사준 집도 차도 모두 압수당했고 현재는 PC방을 전전하고 있다고. 꼴 좋다. 미련한 불륜녀와 바보 같은 남편을 동시에 끊어낼 수 있어서 정말로 다행이다. 앞으로는 딸과 함께 씩씩하게 살아가고자 한다. 옆집에는 동네에서도 유명한 거지근성 아줌마가 있다. 나는 남편과 5살 딸 셋이서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아줌만 우리 딸과 동갑인 5살짜리 애를 키우는 싱글맘이다. 이 아줌만 진짜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터무니없는 얘기를 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 우리 집은 원래 차가 2대 있는데 아이가 커서 큰 차를 새로 사기로 했다. 그런데 그걸 어디서 들었는진 모르지만 차 같이 쓰자. 아, 차값이랑 보험료, 자동차 검사는 맡길게. 우린 주로 주말에 탈 수 있으면 돼. 아줌마가 말을 꺼냈다. 물론 난 거절했다. 아니, 그렇겐 힘들어요. 우리 집은 저나 남편이나 차 많이 쓰고 게다가 주말에는 가족끼리 자주 놀러 가는데. 그럼 어때서? 어차피 2대나 있으니까 다른 차 쓰면 되잖아. 그걸 그쪽이 할 얘긴 아니잖아요. 애초에 차값이랑 보험료도 우리가 내고 자동차 검사까지 하라니 말도 안 돼요. 그런 말해도 우리 집은 나 혼자 애 키우는데 그 정도는 이해해줘도 되잖아. 되게 째째하네. 가족도 아닌데 차를 같이 쓴다니 말도 안 된다. 우리한텐 아무런 득도 없고. 그런데도 그 아줌마는 계속해서 귀찮게 굴었다. 이번엔 딸이 입던 옷을 달라고 했다. 저기 민지 엄마, 역 앞에 예쁜 브랜드 옷 있더라. 그것 좀 사올래? 네? 왜 제가 사러 가야 되는데요? 기왕 입던 옷 받을 거면 우리 딸한테 어울리는 옷 받고 싶잖아. 그냥 본인 돈으로 사시면 되잖아요. 왜 제가 사요? 그러니까 우린 나 혼자 키운다고 했잖아. 정말 몇 번을 말해? 아, 그리고 저번에 민지가 입고 있던 옷 그것도 정말 예쁘던데. 그건 민지 할머니가 사주신 옷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다 입었지? 우리한테 줘. 못 드려요. 손녀 주려고 사주신 건데 왜 그쪽한테 줘야 되는데요? 그야 민지는 한번 입었잖아. 그럼 우리 딸한테 줘야지. 대체 뭐예요, 진짜. 난 아줌마랑 거리를 두려고 했다. 하지만 내가 두문불출하고 있으면 딸을 이용해 초인종을 누르게 하곤 미안. 그러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서 2손 들었다. 그러던 중 그 아줌마가 딸이 우리 애랑 놀고 싶어 하지? 애 맡길 테니까 남편 좀 빌려도 되지? 라고 했다. 남편은 연하로 5살 차이가 난다. 난 34살인데 남편은 아직 29살로 흔히 말하는 연상연하 커플이었다. 그리고 좀 잘생겼다고 소문이 났다. 참고로 그 아줌마는 아직 26살인데 남편을 노리는 모양이다. 빌리다니 무슨 물건처럼 말하지 마세요. 처음엔 가볍게 무시했지만 계속해서 남편을 달라고 해대서 골치 아파졌다. 아줌마는 회란판을 갖고 오거나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다. 그래서 나도 남편은 제 남편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말씀하셔도 곤란해요. 라고 분명하게 말했지만 민지 아빠, 내가 먼저 만났으면 내 남편이었을지도 모르잖아. 얼토당토하는 대꾸를 하길래 괜히 기분만 찝찝해졌다. 참고로 말해두겠지만 난 남편이 꼬셔서 사귀고 결혼했다. 딱히 내가 속인 것도 유혹한 것도 아니다. 그러자 이번엔 민지 엄만 이제 애 못 낳잖아? 그러니까 내가 대신 낳아줄게.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야 민지 엄마 내년에 35살이 되는 거잖아. 그거 몰라? 여자는 35살부터 애 낳기 어려워진다고. 그러니 내가 대신 민지 아빠 애 낳아주겠다는 얘기야. 그건 편견이에요.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도 실례예요. 35살 넘었어도 잘만 낳는 분들 많이 있어요. 민지 아빠는 분명 둘째 갖고 싶어 하고 있을 거야. 근데 말을 못하는 거야.
서른 넘은 그쪽보단 내가 나이도 가깝고 말도 통하고. 너무나도 막 나가는 태도에 인내심의 한계가 왔고 그쪽이랑은 이제 얽히기도 싫어요. 다시는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이렇게 연을 끊었다. 그렇게 한동안은 이래저래 시비를 걸어왔지만 그것도 계속 무시하고 있었더니 그만두길래 나는 안심했다. 그로부터 7개월 뒤 내 뱃속엔 아이가 있었다. 실은 그 후 아줌마한테 들은 말에 충격을 받고 우울해져 있었다. 그리고 조금 지나 생리가 안 온다는 걸 깨달았다. 처음엔 정신적으로 지쳐서 생리가 멈춘 건가 싶었지만 산부인과에 가보니 설마 했던 임신이었다. 하지만 그 아줌마한테 들키면 또 뭔 소리를 들을지 몰라서 조용히 있던 거였다. 물론 남편은 둘째 소식에 크게 기뻐했다. 열심히 이름을 생각하거나 아기들 장난감을 미리부터 사는 등 벌써부터 의욕이 가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줌마가 남산만한 내 배를 보고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아니, 설마 하는데 그쪽 임신한 거야? 네, 실은 그 일 있고 바로 알게 돼서. 그러자 아줌마는 무서울 정도로 눈을 부릅뜨더니 왜 임신을 하고 난리야? 남편 애는 내가 낳을 거라니까? 하고 나한테 달려드나 싶었더니 쾅 하고 부딪혀서는 난 콘크리트 바닥에 꽈당하고 굴렀다. 낳지 말고 그냥 빨리 유산이나 해버리라고. 그럼 내가 바로 남편 아이 임신해서 낳을 테니까. 난 배를 움켜쥐고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아무나 좀 도와주세요. 아기가. 아줌마는 이미 도망갔고 나는 혼자 계속 외쳤다. 그러자 이웃 주민이 나와서 곧바로 119에 신고를 해줬다. 그리고 그대로 바로 진통이 왔고 조금 조산이 됐지만 무사히 귀여운 딸아이가 태어났다. 한편 남편도 허겁지겁 병원에 와선 무사히 태어난 아이와 날 보고 한숨 돌린 모양이었다. 아, 정말 다행이야. 전화 왔을 땐 정말이지 화들짝 놀랬어. 그러면서도 이번 일 용서 못한다면서 그 후 여러 사람한테 연락해 그 아줌마의 부모한테도 따지러 갔다. 그리고 내가 아기랑 함께 퇴원한 후 우리 집에 아줌마를 질질 끌며 데려와서는 무릎을 꿇리고 이마를 바닥에 찍었다. 딸아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질러 버렸네. 정말 면목 없네. 생명의 값은 매길 수 없지만 어떻게 해서든 속죄하겠네. 라고 했다. 그때 내가 이미 산월이어서 다행이었지 아니었으면 조산 정도가 아니었다. 아줌마 아빠는 계속해서 딸이랑 손녀는 이 동네에서 나갈 걸세. 앞으론 우리랑 같이 살면서 뭐 하는지 감시할 생각이네. 뭐? 무슨 소리야. 나랑 민지 아빠는 맺어질 운명이라고. 이 여자는 분명 바람이라도 나서 어디 사는 누군지도 모르는 놈 애가 생긴 게 분명해. 라고 하자 힘껏 따귀를 올려붙였고 현관에 있는 신발장에 꽝 하고 몸을 부딪혔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넌 엄연한 범죄자야. 자칫하면 애랑 산모까지 큰일 날 뻔했다고.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 아빠한테 맞아 신발장에 부딪힌 충격으로 아줌마는 그 자리서 울어댔지만 아저씨는 머리끄댕이를 잡고서 질질 끌고 갔다. 솔직히 저런 사람이 옆집 살면 언젠가 애한테까지 화가 미칠지 몰라 이사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며칠 뒤 그 아줌마네는 이사 갔고 아저씨가 내 계좌로 고액의 위자료를 입금했다. 들리는 소문으론 대신 지불한 위자료를 갚게끔 손녀는 직접 돌보시고 아줌마는 매우 엄중히 관리되는 기숙사 달린 공장으로 보내 매일 몇 시간이나 야근하며 공장 라인에서 일한다고 한다. 이제 저런 이웃은 지긋지긋하다. 난 와이프랑 장모님이랑 살고 있다. 결혼한 지 2년이 됐을 때 장모님이 편찮아지셨고 같이 살게 되었다. 장인어른도 계시지만 어떤 부서를 담당하시느라 혼자 지방 근무지로 가셨다. 나랑 아내는 맞벌이인데 아내는 파트타임, 나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다. 장모님이 편찮아지셨을 때 아내는 아빠가 안 계신 만큼 둘이서 분담해서 간병하자. 당신은 재택근무고 나는 파트타임이니까
아마 별 문제 없을 거야. 라고 했다. 장인은 높은 자리에 계셔서 당시엔 나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같이 살게 되니 아내는 일을 핑계로 모든 걸 나한테 떠넘기고 내가 뭐라 하면 아니 당신, 난 밖에서 일하고 있다고. 집에서 편하게 있는 당신이랑은 다르다고. 간병 정도는 해야지. 당신 장모님이기도 하니까. 라면서 거의 아무것도 안 했다. 하는 일이라고는 해봤자 장모님이 좋아하는 푸딩을 퇴근하면서 사오는 정도? 근데 아내 입장에선 자기도 나름 간병하고 있는 거라고 한다. 장모님의 상태는 좋아졌다가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느낌이었다. 어느 날 장모님의 상태가 안 좋아서 아내한테 말했더니 병원에 모시고 가든지. 그 정도는 알고 있잖아. 일일이 물어보지 마. 내일 모레 쉬는 날이잖아, 당신. 같이 가서 병원 의사 선생님 말씀 좀 듣고 와. 그러는 게 장모님도 편하시잖아. 뭐? 왜 내가 가야 되는데? 어쩌다 가끔 쉬는 건데 푹 쉬게 해줘야지. 아내는 내가 맨날 집에만 있다고 하는데 요즘 세상은 집에만 있어도 충분한 수입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아내는 밖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자기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길래 급여 명세서를 보여주면서 몇 번인가 설명했지만 소용없었다. 나도 일하고 있고 내 장모님이기 전에 당신 엄마잖아. 걱정 안 되는 거야? 시끄러워. 재택근무가 그냥 노는 거지 무슨. 내가 훨씬 힘들다고. 간병은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어쩔 수 없이 간신히 스케줄을 바꿔 다음 날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시간을 만들었다. 그렇게 병원에 모시고 가는데 근처에 살고 계신 아줌마랑 우연찮게 마주치게 됐다. 어라, 민수 씨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모님 때문에? 네, 좀 안 좋아지셔서. 자네도 힘들겠네. 장모님 간병도 해야 되는데 부인은 그러고 있으니. 네? 내가 놀라자 아차 싶다는 표정으로 아유, 아니네. 그냥 소문으로만 들은 건데 자네 부인 모습을 길거리에서 종종 봤다는 사람이 있어서. 길거리에서요? 그래, 뭐 친구일 수도 있겠거니 싶은데 상대가 좀.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젊은 남자였다네? 근데 지인일 수도 있으니 지레짐작은 하면 안 되네. 그러곤 아줌마는 도망치듯 자리를 뜨셨다. 난 그날 밤 아줌마가 한 얘기를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다. 집히는 데가 아예 없진 않다. 요즘 들어 여사친 만난다며 곧장 외출하는 일이 늘었고 늦게 들어오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서 성급히 내질렀다간 잘못했다고 해서 끝날 일도 아니고 신용도 잃게 된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마음이 개운치가 않아서 흥신소에 가서 알아봐 달라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내가 안 보였다. 정원에라도 간 건가? 그렇게 정원에도 가봤는데 거기에도 없었다. 거실에 와보니 메모가 놓여 있었다. 친구랑 같이 하와이 갔다 올게. 엄마 간병 잘 좀 부탁해. 달랑 그게 다였다. 그 순간 내게 뭔가 촉이 왔다. 아직 흥신소에서 온 연락은 없었다. 하지만 바람났다는 왠지 모를 느낌에 어쩔 수가 없었다. 그렇게 곧바로 난 통장을 꺼내봤다. 봤더니 둘이서 모으던 돈이 몰래 빠져나가고 있었다. 아내 일도 신경 쓰이지만 장모님도 돌봐야 한다. 그래서 일단 장모님한테 가봤더니 장모님이 가위에 눌리고 계셨다. 장모님 괜찮으세요? 몸을 만져봤더니 장모님의 몸은 깜짝 놀랄 정도로 뜨거웠다. 바로 119를 부르고 아내한테 전화했지만 안 받았다. 그래서 라인으로 장모님이 갑자기 열이 나서 119를 불렀다고. 그러니 얼른 집으로 오라고 보냈는데 익십된 상태로 아무 답장도 없었고 물론 전화도 한 통 안 하다가 얼마 안 가 착신 거부됐다. 한편 장인어른한테도 바로 연락을 드렸다. 아직 아내가 바람났단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태라 그냥 친구랑 여행 갔다고만 얘기했다. 그러자 장인은 금방 이쪽으로 온다고 하셨다. 그 사이에도 난 몇 번이고 아내한테 전화를 했지만 아내는 끝내 받지 않았다. 장모님은 더 나빠지시더니 장인이 도착하시고 얼마 안 돼 돌아가셨다. 장인도 아내한테 연락하셨던 모양인데
자꾸 전화 오는 게 짜증났는지 전원이 꺼져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드디어 아내한테서 연락이 왔다. 아, 잘 놀았다.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됐는데? 별일 없었지?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이미 돌아가셨어. 장례식도 끝났어. 뭐? 장인은 전화로 아내에게 호통을 치셨고 서둘러 귀국하게 됐다. 그리고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아내는 장인한테 얻어맞았다. 뭐 하는 거야, 넌? 그냥 친구랑 하와이에 여행 좀 갔어. 거실에 간다고 메모도 남겼잖아. 그럼 이건 뭐야? 설명해봐. 난 아내한테 사진을 건네줬다. 거기엔 아내가 바람 피우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다. 하와이에 출발한 날도 불륜남이랑 같이 비행기에 타는 모습이 잘 찍혀 있었다. 그럴 수가. 어떻게 이걸. 너무해. 날 의심했던 거네. 너가 그런 말을 할 처지냐? 내가 지방에 발령 나 있는 동안 남편한테 엄마 간병은 다 떠넘기고 자기는 딴 남자랑 여행을 가? 몇 번이나 전화했는데 그것도 다 무시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 이 인간 말종아. 그러면서 장인은 아내를 퍽퍽 때리셨다. 아, 아빠 그만해. 때리지 마. 너 같은 건 딸도 아니야, 이 멍청한 년이. 장인은 숨을 헐떡일 정도로 흥분한 상태였다. 숨을 깊게 들이키시더니 폭탄 발언을 하셨다. 네 엄마한텐 만일에 대비해 보험을 들어놨다. 보험금은 내가 받게 되는데 그 외에 너한테 물려주려고 했던 유산은 전부 아내를 간병하면서 매일 돌봐줬던 네 남편한테 넘길 거야. 잠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 농담이지? 난 엄마 친딸이라고. 엄마 장례식 끝나고 네 남편이 이 사진을 갖고 와선 너하곤 이혼한다고 나한테 그랬다. 그럴 수밖에 없지. 엄마는 내버려 두고 바람이나 피우는 아내를 누가 데리고 살아? 그럼 더더욱 줄 필요 없잖아. 이제 생판 남이니까. 엄마 뜻이야. 엄마가 숨을 거두기 전에 네 남편한테 무척이나 고맙다고 했어. 너가 아니라. 그럴 수가. 아내는 장인어른 말에 그만 넋이 나갔다. 그 후 장인은 나와 아내의 이혼에 동의하셨고 아내한테도 바로 사인하게끔 했다. 아내는 매일 울면서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사랑해. 바람 피운 건 실수였어. 다신 안 할 테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뭐 돈이 목적이겠지. 그 후 난 장인한테서 장모님의 보험금 절반을 받았다. 그동안 처가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혼과 동시에 처가서 나왔고 아내는 곧바로 친정에서 쫓겨났다. 그 집은 나중에 매물로 나왔다. 아내는 자신의 생활비와 위자료를 벌기 위해 경비원이나 편의점 알바를 했지만 월세까지 감당할 순 없었고 무척이나 더럽고 구질구질한 좁은 고시원에서 어찌어찌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아마도 앞으로 몇 년은 그런 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겠지. 장모님 일은 지금도 문득 떠올라 눈물이 날 것 같지만 아내에 대해선 불쌍하단 생각이 조금도 안 든다.